정말 러시아가 이 전술핵을 쓰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ICBM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긴장을 했었죠. 근데 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네, 오늘 모신 분은 김대영 군사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바이든의 장거리 미사일 제공 이후, 승인 이후에 아주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데 어제는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가 ICBM을 쐈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는 러시아가 ICBM을 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화들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이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기존의 미사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됐다라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 지구 종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하지만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협약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략 핵 무기 감축 협정에 의한 뭐 여러 부속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전 통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발사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의 지구 종말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정말 지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마침 이제 오늘 촬영한 날 사실상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푸틴 대통령도 담화를 통해서 러시아가 만든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쪽에서도 ICBM은 아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근데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구분하는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87년에 미국과 소련이 준중거리 핵전력 감축협정 INF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의됐던 게 뭐냐면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5,500km 미만.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5,500km 미만이었어요. 그걸 좀 넘어섰네요. 미만. 5,500km 넘진 않았고 미만.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든 중국이 미사일을 쏘든 사실 그 사전에 이미 쏘는 징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쐈을 경우에는 또 이 지금 우주 공간에 탄도탄 조기 경보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가 되는 순간 이게 어떤 미사일이라는 것까지 판명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연소가 되잖아요. 네. 이 연소 시간을 보면 이게 사거리가 어느 정도라는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다 파악을 하는데, 어제 미국 쪽에서는 사실 ICBM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나온 얘기로는 준중거리 미사일 같다.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한 걸로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이런 미사일을 쓴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니, 그 전에 바로 또 핵교리를 뭐 개정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핵인가 이런. 그리고 저도 상당히 이제 핵교리 변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공교롭게 러시아의 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RT라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핵 벙커, 이동식 핵벙커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와 함께 그런 걸 막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러시아가 이 전술핵을 쓰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ICBM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긴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재래식 탄도를 가진 이제 IRBM 중거리 미사일 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들,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좀 경고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 핵 교리도 사실 잘 보시면 이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 중거리 미사일 쏜 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이번에는 재래식이었지만 다음에는 어쩌면 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올 하반기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여러 탄약고도를 사실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포탄 부족.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에 포탄을 쏠 때 러시아군이 한 8발 정도 쐈어요. 1대 8 비율로 했는데, 야, 화력은 어쨌든 러시아가 훨씬 셌군요. 예, 1대 8 비율을 유지를 했는데 점점점 내려와서 올해 10월에는 1대 2로 줄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우크라이나군이 이 하반기부터,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들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포탄의 부족, 두 번째로는 미사일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장에서 미사일을 만들면 바로 전선으로 보낼 것 같지만 사실 택배랑 비슷합니다. 이 탄약고들이 일종의 물류창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물창고로 가서 오래된 미사일부터 야전으로 보내요. 그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러시아군의 탄약고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이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 북한으로 수입한 뭐 키인 23 네. 이런 탄도미사일, 뭐 그다음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M 뭐 탄도미사일 지금 많이 파괴가 돼서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 IRBM 이용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항공 우주 및 방산 공장을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요번이 러시아가 쏜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발당 가격이 지금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ICBM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르스라고 하는 그 ICBM이 있는데 이게 발당 가격이 한 300억 해요. 근데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 뭐 이번에 러시아가 쏜 거는 제 짐작으로는 발당 최소 100억, 네. 최대 200억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장 하나 부수려고 지금 100억, 200억을 하룻밤 사이에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러시아가 갖고 있던 뭐 이스칸데르 M 이런 네. 것들은 발당 가격이 한 40억 정도 해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지금 손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네. 그 가성비를 포기하고까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건 물론 이제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의 지금 미사일 보유량이 많지가 않다. 그 가성비 있는 미사일이나 포탄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점점 확전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끝나게 하겠다 이런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러 환경에 의해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컸었는데 네. 갑자기 바이든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해 주면서 사용 승인을 본토 타격을 네. 이러면서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확전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바이든이 그렇게 이런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치열한 상황으로 다시 바뀌느냐? 어찌 됐든 내년에는 무슨 성격이 됐든 종전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갑자기 그동안 안 해주던 이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를 해줬을까? 네. 이걸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영내 공격을 허가하기 전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이미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트럼프도 같이 동의가 됐다. 그러니까 동의가 된 상황에서 허가를 해준 거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영국, 프랑스도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이런 미사일들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 영내 공격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 생각은 종전은 하지만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에서 종전하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 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군이 개입했던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을 봐도 철수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전력을 투입해서 그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한번 확 누른 다음에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말이 됐든 지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협상을 위한 강공. 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게 되면 러시아가 유리한 입장에서 종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다른 또 의견은 북한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뭐 그래서 크루츠크까지 발사될 수 있는 이것을 허용한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영내 공격을 허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병력이 전선에 만약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늘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걸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군의 중요 탄약고, 그다음에 유류 시설, 그리고 이제 지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생각하는 거는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좀 떨어뜨리겠다, 펀더멘탈 자체를 내려버리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이 스톰 섀도우 이용한 이제 러시아군 지휘 시설 공격을 봤을 때는 그 지휘 시설에 지금 북한 군인들 특히 이제 장성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북한군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좀 의문시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는 우리 군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구역을 할당을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진행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군은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이 소속이 돼서 하지만 일단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전과 관련된 그런 문화적 차이. 그래서 협조단을 지금 아마 이 러시아군 중요 이 지휘 시설에 보낸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도 이게 뭐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될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들이 될지 그런 공격들이 아마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뭐 하여튼 그 아주 뭐라고 할까 우리로 얘기하면 좀 호들갑이랄까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다 막 이렇게 막 엄살 떨면서 이제 서방의 지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은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러시아군하고 뭔가 화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드론 그 조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뭐 사상자가 크게 났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의 공수부대 그리고 해병대에 약간 이제 분산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뭐 확인되지 않은 영상들이지만 실제 우크라이나군과 이렇게 교전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좀 추정이 되는 군인들이 좀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전쟁 그 우크라이나 내의 여론도 한 3분의 2 정도가 좀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좀 많아진 상황이. 지겨울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이 3년 차가 되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게 3년이 고비거든요, 사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알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했다가는 힘들 것 같다. 일단 병력의 부족도 있고, 서방의 지원도 사실 3년 동안 그동안 많이 되어 왔지만, 네. 이제 더 이상 갖다 줄 무기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입장으로 종전을 하느냐.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조건이면은 뭐 푸틴은 뭐 바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차지한 영토를 그대로 인정을 받는 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러시아, 특히 푸틴은 22년도에도 전쟁이 나고 나서 벨라루스에서 한번 뭐 양측이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시했던 조건을 보면 이건 도저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크라이나 군병력도 제한을 두고 무기 보유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에 대한 것도 다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완전 승전국으로서 그냥. 그다음에 영토, 그다음에 뭐 배상금 문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근데 푸틴은 지금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에 휴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100%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바엔 싸우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그려질 수 있는 휴전안은 현재 전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토를 러시아가 가져가냐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건 이 변수로 발생한 게 이제 북한군 파병인데 예. 우리가 계속 이제 걱정이 돼 왔던 것은 아까 ICBM 말씀하셨지만 뭔가 러시아로부터 이런 ICBM 기술을 이전받아서 예. 완벽해질까봐 특히 우리도 걱정이지만 이건 미국이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자기 본토 타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사실 이제 북한이 뭐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실험들을 보면 한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거리 문제도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이 대기권 재진입, 이 핵탄두를 장착한 재도립체가 대기권에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버텨내냐가 지금 사실 북한은 어떠한 성공된 사실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러시아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하여튼 미사일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있으면 북한이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협상으로 러시아가 뭔가 협상이 좀 완성이 되려면 기존의 입장에서 뭔가 크게 후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받을지 말지 어쨌든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는데요. 푸틴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전쟁을 더 장기전을 끌고 간다. 그랬을 때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추가 징집이나 모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들린 얘기를 봤을 때는 이 징집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20대 혹은 30대, 많게는 40대 남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 푸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군도 데려온 이유는 이 징병이나 모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러시아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푸틴의 장기 집권에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북한을 선택한 거죠. 북한도 이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필요했던 게 정확히 맞아들어 떨어진 경우인데 여기서 더 끌고 가면 정말 북한군이 더 병력을 보낸다거나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줘야겠죠. 네.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15,000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그럼 이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을 한 2,000불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15,000명 계산해봤을 때 한 3,500만 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달에 거의 400억 넘는 돈을 북한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러시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물론 이제 이 전쟁으로 전환되면서 군수 산업은 호황이지만 다른 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러시아도 전쟁을 지속했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병력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연 미국이 지금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절충점을 어떻게 찾느냐, 얼마만큼 빨리 이 절충안을 뽑아내느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핵심인 사항이고, 그리고 양측 다 지금 하는 전투들을 보면 이 몇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뭐 공세를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왕창 하느냐 못하느냐 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주 조그만 마을 하나 더 얻는 게 향후 종전에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쟁의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종전을 하기 위한 약간 준비 단계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점점 더 막 많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은 그만큼 휴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봐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 변곡점에 들어섰다. 그래서 과연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 근데 이제 이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쪽은 일단 춥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눈이 내리면서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그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평원이 있고 그럼 이 땅들이 이제 진흙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서로 이 전투를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 위치를 얼마큼 누가 잘 지키냐가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싸움이 더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 장거리 무기의 러시아 영내 공격 허가해 준 것도 동계로 들어서면, 겨울로 들어서면 서로 공격이나 방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러시아 영내에 러시아 군시설을 타격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험악하지만 네. 그러나 뭔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북한군 파병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별로 전쟁터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끝이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어떤 신세지게 되니까 약속만 하게 되고 어쨌든 빚만 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푸틴은 과연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은 아주 적은 숫자들만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올 겨울은 아마 지금 러시아군에 속해 있는 북한군들이 본격적인 활약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얘기했지만, 아마 올 겨울에는 서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 이런 거 파괴하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 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탄약고, 지휘 시설 뭐 이런 데 때리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전선은 아마 이제 이 진흙탕이 되고 하면서 정체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내년 봄이 핵심이 될 겁니다. 내년 봄. 예. 그때 이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한번 또 크게 한번 붙을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북한군이 활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지금 좀 아껴두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나 여러 이제 언어의 차이, 그다음에 전술적인 차이 이런 점들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병력을 투입하면서 일종의 이제 시험지 성격으로 하는 것 같고 본격적인 투입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북한군이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동원이 되면 우크라이나 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게 과거 이제 6.25 전쟁 때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당시 이제 중공군이 그렇죠. 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보면 러시아군이 많은 병력과 장비, 뭐 전차 장갑차도 잃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밀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000명 병력 가운데 지금은 뭐 몇백 명 그 수준만 투입을 하고 있지만 10,000명 넘는 병력을 일거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그런 용도로 좀 북한군을 아껴두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북한군의 용도 뭐 좀 폄하해서 그냥 총알바지에 불과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말은 뭐 특수전단이라고 하는데 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특공대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까 지금 이제 몇몇 북한군이 투입된 그런 전투 정황들이 사실 영상으로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 환경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병들이 숨거나 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공격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기계화 부대, 전차, 장갑차를 혼합해서 돌격해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건 뭐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수부대들은 전차, 장갑차를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의 전투 방법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계화 부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장갑차의 보병들이 타고 내리면서 하는 전투를 이게 좀 군사 전문 용어로 하면 승하차 전투라고 하는데 승하차. 예.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승하차 전투를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의 특수작전군도 보면 대부분 그런 훈련을 안 하는 상황에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전투를 보면 러시아군이 이제 장갑차를 몰고 가고 그 안에 북한군이 타고 있는데 내렸을 때 이 장갑차들이 갖고 있는 기관총이나 기관포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병들이 이제 돌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엇박자가 나는 상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병력을 내려놓고 도망가기 급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피해가 커지겠죠. 지금 이제 그런 전술적인 문제가 우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드론과 관련된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도 지금 드론으로 많은 전투를 수행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뭐 많은 양의 드론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드론에 의한 피해도 지금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사실 북한의 특수전 병력이 좀 과대평가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고 자칫 과거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봤던 그런 인해 전술의 하나로 사용이 되지 앞부분에서 않을까. 그냥 예. 소위 그냥 총알바지. 예, 총알바지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결과,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인적 인명살상, 인명의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이 우리 북한 내부에 그 네.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한 내부 분열, 균열 뭐 이런 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들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좋을 겁니다. 실제로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인당 한 2,000불씩 계산해 보면
1만 15,000명이면 한 400억, 400 뭐 몇십억 되는데 이 병사가 죽게 되면 러시아 측에서 위로금 성격으로 돈을 더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전사한 사람들한테 한 뭐 그게 몇천 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위로금 성격으로 북한 그 가족들에게 한 1,000불만 줘도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던 북한군인들이 만약에 그 중에는 뭐 포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대북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체제 동요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전사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위로금 성격으로 아마 일부는 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달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보면은 뭐 12,000명에서 10만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근데 10만 명까지 보내면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투 수행 능력이 정말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병력이 많지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수작전군에서 빼간 거거든요. 그나마 좀 전투력이 있는 그런 거 봤을 때는 10만 명까지 보낸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계산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미니멈 1만 5천에서 그러니까 교대를 하더라도 한 2만 명, 맥시멈 2만 선까지 보거든요. 네. 그 이상 보내면 북한도 군의 전투력이나 그 다음에 체제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들 보니까 자폭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 주문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배우게 될 드론 전략 이것의 하나의 일환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도 김정은 체제 들어서 군 현대화의 방향을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그때 이제 남북 대화했을 때 서울 불바다 이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군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이제 러시아에도 제공을 했지만 뭐 170mm 자주포, 뭐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대략 합치면 한 70여 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하기 위해서 뭐 80년대 말부터 그런 장사정포를 많이 전방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 이런 무기 체계류들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한 30년, 40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군 무기 체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수명을 초과한 게 많고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뒤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다음에 뭐 군 취재 가서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뭐 K9 자주포, K2 전차 보면 가동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가동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비율, 그 이제 실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비율이 100대라 치면은 한 9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비하고 있는 거 한 1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사실 뭐 그걸 알아볼 방법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정비나 유지 보수할 때 보면은 자동차도 보시면 뭐 엔진 오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런 오일류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런 오일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빨리 줄어들죠. 그리고 대부분 무기 체계들을 보관을 갱도 이런 데다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많은 데서 보관하기 시작하면은 탄약 같은 경우에는 불발률이 높아지고 또 한 가지로는 장비도 녹이 금방 들거든요. 그만큼 수명을 깎아먹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무기가 과연 북한에 몇 개나 될지.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연평도 사건인데 잘 보시면 북한이 수백 발의 방사포탄을 쐈지만 제대로 맞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들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게
뭐 정밀 유도 무기, 그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 이런 거, 그다음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의 뭐 KN-23 이런 미사일들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목표물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보면 자기네들이 못 만드니까 무슨 그 자동차 부품을 띄워다가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유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 밀리터리 스펙의 반도체들을 써야 되는데 이걸 만들거나 구입을 못 하니까 상용 반도체 이런 걸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은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고는 하지만 과연 북한 내에 그 생산이 받쳐줄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 뭐 IT 강국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IT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비유하자면 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을 10발 만드는데 정상 작동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한두 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게 이번에 뭐 한 40~50%가 불발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용어로 하면 수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를 사실 북한은 안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북한의 무기는 일단 좀 수준 이하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뛰어난 부분도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어서. 김정은이 가서 이렇게 실제로 막 시험하는 무기들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만든 거거든요. 아. 시제이기 때문에 시험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시험 제작 단계가 있고 양산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시험 제작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잘 만들었겠죠. 다만 이제 양산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한 명중률이나 기능을 갖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뭐 일단 북한 그 내부의 무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못 만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양산의 단계에 갔을 때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북한에 비해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비대칭 무기, 핵이 없는 이상 그렇죠.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이 핵을 쓰게 됐을 경우에 물론 우리의 피해가 크겠지만 그런 북한도 사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해구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사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별 효과를 내질 못했어요. 쓰지를 못하니까 협박만은 계속하고. 그렇죠. 그리고 썼다가는 오히려 이게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은 주고 있지만 실제 핵미사일 버튼에 손을 못 대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전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 걸맞는 적절한 재래식 전력, 첨단 전력 갖추지 않으면 저렇게 돼서 러시아 꼴이 날 수도 있다. 라는 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폭 드론도 뭐 양산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딜레마가 북한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그 북한이 이 핵, 이게 진짜 ICBM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미국 본토를 협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막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더 기술들을 받아오면서 완벽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북 대화를 아예 안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핵과 관련이 됐든 아니면 세계 정세와 관련됐든 한 번 더 이벤트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된 여러 개발 시도들을 좀 이제 이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급 이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좀 누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일단 2017년, 18년과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응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거를 북한도 풀어야 할지는 사실 지금 좀 북한도 애매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미북 간의 고위급 대화는 할 것 같다. 특히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선거 기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결과를 맺든 안 맺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또 했어. 인민들 보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호 절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 이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바이든 행정부가 됐든 트럼프 행정부가 됐든 아니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 공약을 지금 내실화 하고 있지 않냐.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확실히 더 이 핵 우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세밀화돼 가고 있고 또 현실화돼 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미국이 향후에 우리나라에게 강조를 하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안해진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독자 핵 개발 얘기가 또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 그런 딜레마가 아마 국내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해석은 분석은 여러 갈래긴 하더라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북핵을 없애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냥 인정하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도록 하는 네. 뭐 그러니까 ICBM을 개발 못하게 미국에 못 가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레드 라인을 만드는 거죠. 양측이. 근데 어쨌건 우리로서는 그거조차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말로 북한이 미국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협박을 하게 되면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핵우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핵을 개발하자 하는 건데 트럼프 때는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트럼프 일기 때 풀어졌었죠. 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을 해봐야 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중국을 누르는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북한은 어떤 롤을 할 거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도 그래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많이 전망들을 하시는 게 북한과 관련된 재래식 전력과 관련된 대응은 한국 정부가 해라. 대신 우리는 너희한테 핵우산을 제공해 줄게.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달라. 바꾼다는 건 어떤? 오히려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군사적인 그냥 전략의 목표가 수정이 됐을 그쵸, 때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이 막는 게 주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거나 막는 게 주가 되면 이게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2기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유연성 있게 이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뭐 물어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폭풍전야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렇죠. 트럼프가 워낙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기 때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기 참모진들 가운데 보면 그 미국의 그런 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존 볼튼이라든가 존 볼튼이 대표적인 이제 네오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트럼프의 그런 돌발 행동을 많이 억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2기는 좀 불안한 게 뭐냐면 2기 참모진들 지금 구성하는 거 보면 100% 트럼프에 빠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성파들인데 다. 강성파들이고 또 뭐하냐면 또 트럼피즘이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의 그런 돌발 행동을 이론화시키고 있어요, 다. 네. 개념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1기 때보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거의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공화당 쪽이. 그러니까 1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파워풀하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딜레마는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딜레마기도 하고 뭐 중국의 나토 딜레마기도 하고 탈퇴해버릴까봐. 네,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런 딜레마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월 말에 이제 그래야 취임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봐야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좀 이 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정말 우리가 폭풍전야의 한가운데 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즘 그 금융권도 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예. 트럼프에 대한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해가지고 전부 지금 보고하고 발표하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 시대에 뭘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과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느라 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침울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지금 사실 마땅히 지금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폭풍전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중국 베이징 갔다 왔는데 중국 정부도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당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그때 이제 당일날 이제 거의 확실시되던 날도 거기 이제 뭐 나가 있는 우리 그 한국의 특파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였는데도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침을 못 받은 거죠. 당선과 대비한 어떤 지침을 못 받은 거죠. 지금 사실 중국도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멘붕이고. 하긴 그 바이든 때는 그 시진핑이 전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즉각 그냥 전화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멘붕에 빠진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멘붕이고 지금. 그렇죠. 일본도 멘탈이 지금 붕괴된 상황이고. 저 이게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 그룹과 어쨌든 이 선을 닿으려는 노력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미국 국방부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패닉에 빠졌다 그러더라고. 장관이 갑자기 44세인가요? 그 갑자기 그 네. 앵커 출신이 네.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 1기 때 국방부에는 전통적인 그 보수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하려고 그러면 태클 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2기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미 국방부도 대규모 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CEO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향후에 미 행정부 운영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번 나중에 또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또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시죠. 예. 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우리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예. 조선업에 대한 협력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한국의 조선주 관련해서 뭐 아주 급등들이 일어났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미국의 해군 전력이 예. 중국에게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단 미국의 그 해군 전력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군 전력을 비교를 할 때 척수, 네. 얼마만큼의 배를 많이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이들 배들의 이제 배수량, 그걸 합산을 하거든요. 척수는 지금 확실히 이 중국 해군에 밀리고 있어요. 미국 해군이. 근데 반면에 배수량, 각 배들의 크기로만 보면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27년, 28년이 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군의 뭐 미 육해공 해병대 할 거 없이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 중국과 대만은 바다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의 전쟁이 향후 미중 간에 정말 충돌이 일어난다면 바다에서의 전쟁이 모든 거를 판가름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 해군은 사실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전쟁이고, 그렇죠. 예, 가까우니까. 예,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전쟁이고, 미국은 본토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진 기지에서 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에 그 미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 가동률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가동률이 85%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할 정도로 굉장히 미 해군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력의 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참 그 우리 소위 태평양 전쟁의 네. 승자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미국의 항공모함 뭐 세계 최강이라고 우리가 떠올리고 하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딱 항공모함이 네. 파견되고 하니까 이런 그 강대국에서 왜 해군 전력이 이렇게 펑크가 났을까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미군 하면 천조국 그 별칭이 그치. 사실 이제 천조억에 달하는 국방비를 써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냉전 이후에 이제 국방비가 감소하면서 미 육해공을 할 것 없이 사실 내리막길로 걸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뭐였냐면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하면서 전비로 많은 돈을 썼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아직도 세계 최강의 전력 갖고 있지만 이라크전, 아프간전 하면서 전비의 대부분을 전쟁 수행하는데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한 게 뭐냐? 특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냉전 이후에 이 해군 정비창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특히 미 본토에 있는 정비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정비창이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 그 정비할 수 있는 조선소. 그렇죠. 그러니까 도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배를 고치거나 하는 여러 이제 기자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투자를 못했어요. 사실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조선소를 언급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사정을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이 열악하다. 시급하고 다급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군함으로 저는 보는데 전투함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사실은 355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4년 임기였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운 데만 3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2년에 나가기 전에 이 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갔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슨 문제냐? 코로나19.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미국의 이제 구축함 이상, 그러니까 구축함, 뭐 순양함, 그 다음에 항공모함, 뭐 강습 상륙함, 잠수함, 핵잠수함, 그 만든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교차로 이렇게 많이 계약들을 맺는데 여기 기존에 이 하던 업체들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력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 해군 미 본토에 있는 정비창들이 지금 엉망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동률을 높여야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중국 해군에 네.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다. 그리고 이제 기존 조선소들도 이 함정 건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네. 공급망 붕괴, 인력의 수급 불안정성, 그리고 기존 인력들이 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코로나19 기간 때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배송을 한다던가. 그게 그때는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제 조선 얘기를 한 것도 이 특수선, 우리는 이제 조선업계에서는 특수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군함 관련된 거를. 특수선 사업.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MRO 사업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정비창. 근데 더 나아가서 건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또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 내에 어떤 그 조선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1기 때 못했던 이 355척 계획을 본격화할 겁니다. 근데 이게 355척 계획이라는 게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레이건 대통령 흉내를 많이 내요. 이 355척 계획도 사실은 과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600척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 해군의 전투함을 600척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막 어마어마한 건함 건조 계획을 막 발표를 하고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355척 계획을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내 조선 산업이 거의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특수선을 제외한 일반 분야는 거의 사실상 전무하고 지금 특수선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상당한 문호 개방을 하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보조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거기다 조선소 짓고 뭐 이러면은 보조금을 줄 수도 주겠다. 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많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국에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기존 제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갔었잖아요. 이걸 다시 다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도 미국이 앞서지만 이걸 뒷받침하려면 전통적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통적 제조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조선 산업을 살리려면 해외 업체들이 가서 조선소를 만들거나 인수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국 조선소들은 그런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큰 방향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그 중국의 그 해군력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래서 왜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해군의 각종 전투함이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21년 3월 기준으로 하면 360척이에요. 근데 반면에 미 해군은 297척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 해군은 홈그라운드에서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해군들은 삼직제로 들어갑니다. 삼직제가 뭐죠? 그러니까 배 3척을 기준으로 놓고 한 척은 작전 나가고, 이건 우리 해군도 똑같습니다. 한 척은 해군 작전을 뛰고 한 척은 항구에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한 척은 정비를 받아요. 왜냐면 배는 수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삼직제로 들어가요. 다. 어느 나라 해군이든. 그게 조금 이제 좀 각박한 경우에는 이직제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뭐 이제 구축함만 봤을 때, 이 지금 이제 중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한 맥시멈 20여 척이 삼직제로 계산했을 때 작전을 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 해군은 지금 이 이지스 구축함이 한 70척이 넘습니다. 근데 삼직제로 해보면 실제 가용하는 수 있는 구축함은 많아야 20여 척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 20여 척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다 뛰어야 돼요. 반면에 중국 해군은 똑같이 20여 척이 있지만 거기서만 태평양 지역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력의 집중도가 확실히 앞서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미 해군 참모총장이 뭐 이제 85% 얘기하는 게 척수가 안 되면 가동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 특수성, 그러니까 군함, 이 건조 사업에까지 우리 조선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MRO 사업, 요즘 많이 관심 갖는 그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저도 사실 요 촬영하기 며칠 전에 MRO 사업 관련돼서 이제 어느 업체 조선소를 실제로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엔 단순히 함정의 수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미국 배다 보니까 안에 이제 뭐 중요한 거 교체하고 하는 게 다 미국제로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만든 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미 해군의 생각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좀 한국에서 만들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함정의 수리 유지 보수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그 MRO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MR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향후에 추가로 이제 나올, 지금은 이제 MRO 사업은 우리 지금 조선소에서 하는 MRO 사업은 잘 보시면 전투함은 아니에요. 네. 싸우는 배는 아니고 싸움을 지원하는 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미 해군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아시아 동맹국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가장 그 첨단 네. 기술이 필요한 배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빠르면 내년에 그 사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 해군의 그런 이지스 구축함을 어쩌면 이제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새로운 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MRO 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본,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일본하고 경쟁하겠네 또. 예, 가장 큰 문제는 일본과의 경쟁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소 뭐 제가 특정 업체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지금 이제 군수지원함이라든지 뭐 유류지원함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잘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제 이 7함대 요 지금 동아시아 뭐 그 동남아시아까지 커버하는 이 미 7함대의 전투함들도 잘하면 우리나라 조선소가 또 MRO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일본과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이제 군함 건조 관련돼서도 우리 조선소가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건 뭐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사실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했잖아요. 그랬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일찍부터 좀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지스 구축함 말씀드렸는데 이지스 구축함 미상되는 그 큰 전투함들은 사실은 해외 업체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 문제들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아니 그 전에 네. 이 배 우리가 이제 네. 구축함 이 배의 순서 크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 네. 구축함, 순양함 뭐 이런 순으로 배가 이제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뭐 3, 4천 톤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뭐 7, 8천 톤급 이렇게 되고 하는데 순양함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미 해군이 지금 목표하는 이지스 구축함의 수량이 거의 90척이 넘어요. 아, 맞네요. 이게 주력이네요. 네, 주력인데 사실은 모든 해군의 주력은 호위함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위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 해군이 이제 호위함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70여 척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 해군이 이 연안전투함이라는 2000년 초반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배도 퇴역을 시키고 다른 나라에 팔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이 부상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미 해군의 호위함은 연안의 전투에 특화된 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모듈식 장비를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연안 전투함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 새로운 신냉전이 되면서 이 배가 굉장히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거 같은 냉장고 같은 만약에 전쟁이 생겼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전투력이 굉장히 제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퇴역을 시키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금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스털레이션급이라는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핀칸테리라는 회사가 미국의 조선소를 사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어떤 문제 생겼냐? 노동자 수급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이 군함 건조에 필요한 중요 구성품들 납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정된 시기에 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해군 입장에서는 아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355척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척수가 빨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호를 확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인수한 거는 좀 그런 걸 내다본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해외 조선소가 미국 내 들어와서 조선소를 짓거나 만들면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특수성 관련돼서, 군남 관련돼서, 특히 호위함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지금 미 정부의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한 20여 척으로 돼 있는데 355척 계획을 맞추려면 70척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척당 가격이 최초 계획은 1조 8천억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척당 가격이 2조 2천억이에요. 많이 올랐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싸게, 좋은 기술로 싸게 빨리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면 아마 미 정부는 뭐 간에 쓸개든 다 빼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어떤 패권 전쟁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우리는 그냥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또 사실 크죠. 네. 근데 2027년 네. 그때 이제 대만 침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상정을 해놓고 있다면 네. 다급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 참모총장이 그걸 85% 전투 태세에 갖춰야 된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미 본토에서 했던 이지스 구축함의 창정비를 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일본에 맡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 이 85% 전투 준비율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역시 대만 침공, 네. 양안 전쟁의 대비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는 이 이지스 구축함들이 해외에서 정비를 안 하고 미 본토 가서 정비했거든요. 그럼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빨리 지금 이 임무에 투입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들, 특히 이런 특수선 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내수로만은 더 이상 이제 이 군함 사업, 국내 그렇죠. 군함 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좀 안타까웠지만 10조 원 규모 우리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도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분석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2개 회사라 안 됐다, 원팀이 안 돼서 안 됐다,
사실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개별적으로 해도 사실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 조선업체들이 제안했던 우리 이제 한국형 호위함, 차기 호위함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 해군의 기준에 좀 많이 못 미쳤어요. 그거는 기술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예. 우리 해군이 생각하는 호위함과 호주가 생각하는 호위함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저는 실제로 호주 해군의 호위함도 타봤고 그다음에 구축함도 뭐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해군이 생각하는 호위함은 동해, 서해, 남해를 지키는 용도예요. 가까운 연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호주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커버해야 되는 구역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위함의 배수량이 우리가 제안했던 배들의 배수량과는 차이가 커요. 막 정말 뭐 4천, 5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해군의 운용 중인 지금 호주에 제안했던 네. 차기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 전장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적어요. 배가 작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호주 해군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제 미래 호위함들은 기본적으로 전투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인 체계들, 뭐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도 같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그런 걸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제안한 모가미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해상장이 되는 이 모가미급 호위함 만 때부터 무인 체계를 같이 쓸 걸 생각해서 공간이나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유력 후보 리스트에 올랐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배를 만드는 게 선택이 됐고요. 체격부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K방산 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라운드에 여러 선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 중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보면 뭐 원팀이 안 돼서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팀이 아니었어도 배가 좋았다 그러면 선택을 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배도 우리가 보통 그 뭐라나 모듈처럼 네. 어떤 기본 틀을 찍어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나 보죠? 우리도?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해군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안 함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양 작전을 위한 함대가 따로 있어요. 기동 함대가 따로 있어요. 근데 호위 함들은 대부분 이 연안 함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함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 동해, 남해 해봤자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큰 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호위함들에 비해서 물론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떨어지지 않는데 해군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배 자체가 크기가 작아요, 다. 그건 대양에서 작전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면에 일본은 호위함이라도 대양에서 작전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배가 좀 커요. 그리고 미래 작전에 대한 또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예산부터 만약에 해군이 큰 호위함을 만다 그러면 공군, 육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우리도 더 줘. 예. 왜냐면 배가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딜레마가 있어요. 야, 진짜 그러겠네요. 한정된 예산 하에서 네. 분배를 해주려면. 근데 앞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해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분도 있지만 또 공군력의 언급성 필요한 예. 분도 있고 참 이게 격돌이 되면 머리 아프겠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사실 몇몇 조선업계 특히 특수선사업부 관계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해군에서 만든 배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가면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 국산 무기만 장착하고 뭐 국산 이런 장비들 위주로 가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출용 함정을 좀 이 해외 시장에 맞는
수출용 함정을 뭐 그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모형을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내수 시장용 가지고 물건 가지고 해외 시장 나간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도 드리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수출형 그런 전투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 중국도 물론 척수로는 많지만 이제까지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그 뭐 워 게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 데이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실제적으로 현재 기준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 훨씬 앞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시나리오는 사실 어떠한 환경 설정을 해주냐에 따라 차이가 많거든요. 거기에는 최고의 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이 기존의 이제 이 인태 지역에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 또 한 가지 또 불리한 시나리오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미 해군이 저렇게 전투함 부족 사태를 겪으니까 뭘 하냐? 동맹국 해군을 자꾸 끌어들여요. 네. 연합훈련을 굉장히 연합연습이나 훈련을 많이 하죠. 그게 사실 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부족해. 같이 힘 좀 합쳐. 우리가 합해서 해야지,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옛날처럼 우리 혼자는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거든요. 만약에 몇몇 동맹국들이 이 중국과 미국이 격돌했을 때 참전을 주저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만 해도 만약에 북에서 뭔가 이 조짐이 이상하다. 근데 군을 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국이 지금 사실 이 해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전투함 확보 이게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거 못하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게요. 모든 그 관심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그리고 또 중국이 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할 어떤 가능성이 85%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 보유도 묵인할 수 있고 러시아의 관계도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중국만을 때려잡으려면 이 러시아나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좀 큰 그림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금 사실상 이제 거의 노란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노란불에 지금 빨간불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럼 빨리 복구를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미 해군 함정대에 대한 MRO 사업,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미 본토에 들어가서 그럼 빨리 좀 호위함 사업에 좀 들어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런 큰 그림들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우리 조선업의 어떤 산업 측면에서는 참 반가운 뉴스인데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되게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제 지금 미 해군 MRO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가 온 뒤로 뭐 조선주 주가도 올라갔지만 이게 마치 막 MRO 사업이 지금 다 뛰어들면 떼돈이 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 규모가 뭐 몇십 조다, 뭐 몇 조다, 뭐 막 얘기 물론 나오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우려되는 게 너무 많은 조선소들이 뛰어들어서 저가 공세를 하다 보면 우리 조선소끼리 싸우다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조선소들끼리 좀 이렇게 협의체도 좀 구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 조선소와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 이제 대형 조선소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일감이 지금 뭐 다 몇 년치씩 다 있으니까. 저도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는데 빈 도크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호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MRO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 지금 큰 조선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MRO 사업을 많이 따올 수는 있는데 이 큰 배를 세워둘 만한 도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지금 좀 중소조선소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랑 협업을 하면 우리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싸고 좋은 기술로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뭐 협의체라든가 컨소시엄 구성, 그리고 우리끼리 이것도 경쟁하다 보면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에서 좀 정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이번에 호주 10조 그 선박 사업 여기 그 원인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데서 찾는 시각들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선진국 시장은 호주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진국 시장은 일단 선진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가져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과거 자동차 수출이 있었지만 저가로 되는 시장이 있지만 고가로 해야 되는 시장이 꼭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건 가격 경쟁을 하려는 그래서 서로 제살 깎게 하는 이래서 정말 하늘이 준 기회를 날리지는 말자. 특히 이제 MRO 사업 같은 MRO에서. 경우는 MRO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미해군 MRO 사업의 강점이 뭐냐? 정말 그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돈을 줘요. 아, 후려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네, 선진국 그 해군 MRO들은 대부분 다 정말 이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살 깎아 먹기만 안 하면 정말 우리 해군, 우리 조선 특히 특수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국제 정세, 그 다음에 또 이 조선업 섹터와 관련된 산업 이해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